어민숙 보험설계사. 2005년부터 그녀는 죗값을 치르며 철창 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연쇄 범죄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희생자는 소름 끼치도록 긴 명단에 오른 이들은 낯선 이들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명의 남편 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형제자매까지. 한국 최고의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그녀의 기록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0점 만점에 25점만 넘어도 위험인물로 간주되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고작 37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민숙의 점수가 최대치인 40점에 가까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감정과 도덕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권일용 교수가 교도소에서 그녀를 직접 면담했을 때 그녀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저지른 범죄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사 과도 참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숨을 보험증서 위의 숫자로 여기는 자의 병적인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잔혹한 행위들부터 법정의 최종 판결까지 범죄에서 정의에 이르는 여정을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폭력적이고 실제적인 범죄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20년 동안 엄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어민숙 사건은 한국 현대 범죄 사상 가장 어둡고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별명은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5년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범인의 신상과 얼굴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성과 나이 성별만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숙은 사회에 막연한 공포를 퍼뜨리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된 지 19년이 지난 2024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를 통해 그녀의 실제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끔찍한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범죄 행각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고 경찰이 믿을 수 없는 제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 제보는 바로 어민숙의 남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경찰을 찾아가 그 여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어나갑니다 라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진술은 충격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렸고 친족의 가면을 쓴 살인마의 진짜 얼굴을 벗겨냈습니다. 최종적인 체포는 2005년 어민숙이 가사도우미의 집에 불을 질러 그녀의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담당했으 며 수사관들이 깊이 파고들자 치밀하게 계산된 체계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드러났습니다. 세련되고 침착하며 키가 크고 고상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보험금을 타냈다는 사실에 지역사회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민숙의 범죄 여정은 그녀의 직업적 배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년 동안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정보는 그녀가 안과 의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고 바로 이 진실이 사건 전체를 해독하는 열쇠입니다. 어민숙은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험에 대해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보험 계약 약관 보상 청구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종류의 상해가 가장 높은 보험금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망 다음으로 연구 장애 특히 실명이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그녀 계획의 주요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민숙은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범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변모시켰고 그곳에서 인간의 가치는 보험 증서 위의 숫자로 냉정하게 환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인 그녀의 첫 남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어진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잘 짜인 연극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을 설득해 3개의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어민숙은 체계적인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연극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때 핀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찔렀습니다. 그는 고통과 공포 속에서 깨어났지 만어민숙은 곁에서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며 불행한 사고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명했습니다. 몇 달 후 이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음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끔찍한 화상을 입히고 그의 외모를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뒤 그가 경계심을 잃은 틈을 타 칼로 복부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다발성 외상과 내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죽음 이후 어민숙은 태연하게 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 단계였습니다. 어민숙은 다양한 상해 방법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며 보상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그녀의 잔혹한 계획을 입증하는 성공의 증거가 되었고 그녀를 더욱 정교한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어민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2002년 7월 임씨와 재혼했습니다. 죽음의 시나리오는 무서운 속도로 반복되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비극적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함께 산 지 불과 4개월 만인 11월 임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민숙은 다시 한번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인 12월 임씨는 갑자기 오른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어민숙은 보험사에 일하던 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다고 차갑게 설명하고 손쉽게 사 1,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임씨의 가족들은 나중에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남편의 병상 옆을 밤낮으로 지키는 극도로 헌신적인 여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연기는 모두를 속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남편처럼 임씨도 사망했습니다. 어민숙은 추가로 약 3,9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고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의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외부의 희생자들을 철저히 이용한 후 어민숙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혈육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녀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다음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잔인한 수법으로 그녀는 주사 바늘로 어머니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친오빠에게는 잔혹함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오빠에게 술을 권하며 몰래 화학물질이나 산을 음료에 섞어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오빠의 두 눈을 모두 멀게 했습니다.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오빠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어민숙은 링거에 이물질을 주입하여 그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몰래 들어가 그의 정맥에 이물질을 주사하려 했지만 간호사들에게 발각되어 간신히 저지되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2004년에 그녀가 두 오빠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화재로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화상을 입었지만 어민숙에게는 또 다른 거액의 보험금인 3억 원을 타내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그녀가 체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마지막 범죄는 혈연관계가 아닌 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가 불에 탄 후 아마도 보험 사기를 위해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민숙은 가사도우미의 집에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바로 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혼란스러운 화재 속에서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범행 후 그녀는 태연하게 현관에 서서 희생자들의 고통과 비명절망을 조용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의 냉혹한 사이코패스적 본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연쇄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어민숙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키가 약 170cm에 외모가 뛰어나고 예의 바르고 침착하며 세련된 태도를 지닌 마치 부유한 집안의 딸 같은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외모는 신뢰감과 고귀함이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 내면의 잔혹한 본성을 가리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어민숙을 직접 면담했던 범죄심리 전문가 권일용 교수는 그녀가 잔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주는 얼굴을 가졌다고 평가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인지 부조화가 어민숙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가면은 단순히 수동적인 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무기처럼 작용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가장 합리적인 의심마저 적극적으로 잠재웠습니다. 한 개인의 주변에서 비극이 연달아 발생하면 일반적인 논리는 의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민숙은 5년 동안이나 자신의 범죄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가족들이 그녀를 의심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편에게 너무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민숙에게 있어 잘 다듬어진 외모와 인격이 수면제 날카로운 물건 또는 그녀가 사용한 불길만큼이나 중요한 무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포식자의 역할로 바꾸었고 아내, 딸 그리고 여동생이라는 역할에 내재된 신뢰를 이용하여 희생자들이 완전히 경계심을 잃고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민숙의 희생자들은 모두 그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과 신뢰를 주었던 첫 남편은 바로
그 아내의 손에 의해 서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엄인숙을 찾아왔던 두 번째 남편 임씨는 오직 기만과 비극적인 결말만을 마주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그녀의 혈육인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엄인숙을 낳아준 친어머니는 바로 그 딸의 손에 빛을 빼앗기고 남은 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엄인숙의 오빠는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병상에서 동생의 음모에 의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2024년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에서 생존한 오빠는 19년간의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의 고통과 공포를 회상했으며 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를 포함한 엄인숙의 가족 모두는 그녀가 절대로 사회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녀 내면의 괴물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만약 엄인숙이 다시 자유를 얻게 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수년간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수사는 엄인숙의 남동생이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즉 자신의 누나를 직접 고발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그 여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죽어나갑니다라고 진술했고의 말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엄인숙은 가사도우미의 남편을 살해한 방화사건 이후 2005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수사 과정은 각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개별적인 사고들을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연쇄살인 및 상해 사건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무섭도록 반복되는 패턴에 있었습니다. 엄인숙의 친척이 비극을 겪으면 바로 그 직후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엄인숙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2006년 엄인숙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의적 상해, 방화치상, 강도사기 등 24개의 개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의 심판대에 선 그녀는 마지막 연극을 펼쳤습니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을 가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전략이 아니라 지난 5년간 그녀가 사용해온 기만적인 본성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조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법체계를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따른 정신감정 결과 그녀가 완전히 제정신이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변호는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희생자들의 증언과 보험 기록 그리고 그녀 자신의 진술에서 드러난 모순 등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배심원단의 최종 판결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고통과 안도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장 널리 퍼진 잘못된 정보 중 하나는 엄인숙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2006년 12월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부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는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었습니다. 엄인숙은 현재도 보안이 삼엄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철창 뒤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녀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일용 교수는 면담 후 엄인숙의 공감 능력과 죄책감의 완전한 결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엄인숙의 동기는 순수하게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친족의 피와 눈물로 벌어들인 수억 원의 돈은 그녀에 의해 호화로운 유흥명품 쇼핑 그리고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데 탕진되었습니다. 엄인숙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는 사형 선고가 아닌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남은 평생을 철창 뒤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은 그녀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 특히 살아남은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유산은 2024년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의 등장이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엄여인은 익명의 유령에서 구체적인 인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악의 본질과 사회에 숨어있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범죄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죽음과 엄인숙의 무기징역 선고로 이 비극적인 장은 막을 내렸지만 이는 평범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깊은 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소름 끼치는 경고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